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해설이고요. 저희 95회 같이 푸실 거니까 95회 보시면 되겠습니다. 95회는 금년도 합격률을 놓고 봤을 때 합격률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대체적으로 조금 낮아요. 올해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세무 2급 같은 경우는 2021년도 기준에서는 합격률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95회가 다른 회차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합격률이 조금 높은 쪽에 속합니다. 자, 43.17%이면 사실상 이제 10분이 응시를 하게 되면 그중에 50% 가까이는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명에 1명은 붙었다라고 나와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는요, 특수한 부분의 문제가 사실 없어요. 네, 없어진 상태이시고, 그리고 지문이 조금 짧아요. 사실상 지문이 짧아지면 시험 보는 수험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합격률이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재무제표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재무제표 기본 가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런 가정을 베이스에 깔고 작성이 된다라고 해서 나와지는 부분이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1번에 있는 계속기업의 가정 맞죠, 여러분? 사업을 시작을 하면 중간에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은 무엇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계속기업 가정이죠. 요것 때문에 우리는 또 뭐가 필요한가요? 우리 회계 기간이라는 게 사실 필요하죠. 그래서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기간별 보고라는 걸 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기업 가정이라는 부분 때문에 내가 얼마 주고 샀습니다라고 하는 취득 원가라는 걸 놓고 회계 처리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취득 원가는 과거의 금액입니다. 라고 표현하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과거를 역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원가라는 표현도 쓰게 되는 거죠. 그게 계속기업의 가정이고요. 자, 그리고 발생주의의 가정. 자, 발생주의의 가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뭔가 지출이 이루어지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출이라는 건 돈이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유출된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 유출된 걸 그대로 회계 처리해서 장부에 올려놓는 거. 그걸 우리가 현금주의라고 해요. 돈이 나간 거대로 회계 처리를 하겠다. 돈이 들어온 거대로 회계 처리를 하겠다. 현금주의. 그런데 이 현금주의 부분에 들어가서 보니 우리가 단기에 대한 부분만 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단기 거도 속해져 있고 다음의 기수인 차기 거도 같이 들어져 있더라. 그렇다면 단기 거만 무엇으로 봐달라. 비용으로 봐달라. 단기 거만 무엇으로 봐달라. 수익으로 봐달라. 라고 돌려놓으셔야 되겠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단기에 발생된 것만 회계 처리를 하자. 그게 발생주의 가정이죠. 근데 이 발생주의 가정은 재무제표 가정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발생주의 가정이라도 들어오는, 좀해서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된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들어가죠.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수익과 비용의 인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닌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기업 실제 과정이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무엇된 것,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봐달라. 소위 말해서 이 내용을 아래쪽에 쓴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에 대표가 있는데 대표가 지출한 부분의 내역을 들어가서 보니 하나는 집에서 사용했던 부분이고 하나는 회사에서 사용했던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카드 대금에 지출이 있었다. 근데 가게에서 사용한 부분과 회사에서 사용한 부분이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럼 회사에서 사용했던 부분, 제가 회사라는 건 회사를 위해서 쓴 돈이란 얘기죠. 그건 우리가 뭐로 보시는 게 맞아요? 비용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가게에서 지출했던 부분에 대한 건 우리 무엇으로 보시는 게 맞을까요? 비용이 아니라 이 부분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가져간 것처럼 보아서 뒤에 무엇 해야 된다? 입금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업 실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점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 또는 회사의 주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주는 회사의 주인으로 보는 건 맞아요.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그들이 쓴 돈을 회사에
비용으로 처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주들이 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별도로 분리시켜서 정리해 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기업 실체의 가정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기간별 보고의 과정. 자, 이 부분은 1번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겠죠. 계속 기업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쭉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두어서 회계 기간이라는 걸 두어서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회계 기간을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기간별 보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1번 그리고 3번, 4번. 이 문제가 왜 쉽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렵게 나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부분이요. 설명으로 나오겠죠. 계속 기업 과정에 대한 의미가 뭐냐. 기업 실제 과정이 뭐냐. 그리고 계속 기업 과정 얘기했을 때 제가 이것 때문에 나와지는 게 우리 역사적 원가에 의한 취득 원가를 장부에 올려주고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거 정리 처음부터 잘 안 되신 분들은 교재를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겠죠. 네, 재무회계 기초 배우실 때 배우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2번을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기말재고 자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고에 있는 재고 자산을 실사한 결과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 자산의 가액은 2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외에 재고 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고 정확한 기말 재고 가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 지금 창고에 보관 중인 건 실사를 해보니 200만 원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 현재 미착 상품이 있고 시성품이 있고 장기 할부 판매 이한 부분이 있었고 적송품이 있었다. 이 부분이 기말 재고에 영향을 주느냐 이 얘기인 거죠. 이 문제는 재고자산 파트에 가시면 기말 재고자산 금액에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라는 걸 배우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이 됩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우리 수익하고까지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부분은 우리 팔지 않았다가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 대변에 등장하는 건 매출 원가와 그리고 기말 재고 금액이에요. 차변에 등장하는 건 전년도에서 넘겨받았던 기초와 그리고 단기에 매입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판매 가능한 금액에서 판매한 건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로 갈 거고 판매하지 못한 건 우리 재고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있을 거거든요. 그럼 포함이라는 건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고로 있을 거니까 얘는 우리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안 한다?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처럼 재고자산의 기말재고 금액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문제로 변형이 되면 수익 인식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손익계산서 수익이냐 아니냐 라는 거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는 건 수익 인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그 부분은 재고자산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외됩니다. 제외된다는 얘기는 매출 원가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에 무엇으로 수익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주 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출제제가 두 개의 방향으로 됩니다. 재고자산 포함 여부를 내거나 손익계산서의 수익인식 요건으로 내거나.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보시고 풀어주시면 되세요. 자, 미착상품이네요, 여러분. 미착상품은 운송 중인 재고자산인 거죠. 15만 원. 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해서 우리 운송 중인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적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부두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 지금 한쪽은 수출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한쪽은 수입지가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리가 선적지라는 건 수출하는 데에서 무엇 하시면 통통통 배에다가 실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선적지라고 하는 건 수출지에서 선적을 하면 누구의 물건? 수입자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도착지라고 해서 들어오는 인도 조건은 수입지에 도착을 해야만 내 물건이 되는 거죠. 수입자 입장에서. 그러면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무엇하는 거? 수출하는 게 아니라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착품 15만 원은 우리 기말 재고 자산에 무엇한다? 포함해 주셔야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포함입니다. 자, 시송품. 시송품은 써보고 구입할게요라는 의사표현이 있어야 되죠.
자, 50만 원이 있는데 40%는 소비자가 매입 의사를 무엇하였다? 표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40%만큼은 수익으로 잡아주시고 기말 재고 자산에도 있다고 보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지금 40%는 매입 의사 표시했고요. 60%는 매입 의사 표시를 안 했네요. 우리는 지금 기말 재고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만 원에 곱하기 몇 프로? 60%는 아직 팔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기말재고 자산에 무엇 하셔야 된다? 포함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30만 원은 포함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장기 할부 판매. 자, 할부 판매는 단기로 팔든 장기로 팔든 판매를 하면 재고자산에서 그냥 다 나간 거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내용을 봤더니 할부 판매에 따라 고객에게 무엇은 하였으나 인도는 하였으나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 장기 의미는 이거죠. 대금 회수하는 기간이 1년이 넘어간다는 거죠. 단기는 1년 이내에 회수가 끝난다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은 판매한 거로 보기로 했어요. 그럼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할부는 장단기 구분하지 말고 고객에게 무엇하게 되면 인도하게 되면 우리는 수익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 그래서 포함시키지 말아라. 자, 적송품. 여러분 적송품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물건을 좀 팔아주세요라고 해서 맡기는 물품을 우리가 적송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누군가한테 물건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우리 분명 여기 창고에 있는 금액은 확인이 됐으니까 이건 포함되지 않은 거로 봐주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물건을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위탁자일 거고요.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이 수탁자겠죠. 그럼 수탁자가 갖고 있는 40만 원 중에 수탁자가 팔았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하지 마셔야 되고요. 아직 못 팔고 수탁자 창고에 그대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시면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자, 수탁자로부터 75%가 판매되었다라고 통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아직 수탁자가 못 팔고 갖고 있는 건 25%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현재 40만 원에 곱하기 25%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4분의 1이니까 여러분 10만 원이겠네요. 그래서 10만 원은 기말 재고 자산에 무엇 해주시면 된다? 포함시켜 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그러면 우리 200만 원에 더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 금액은 자 창고에 가지고 있었던 200만 원 더하기 그리고 누구에 대한 부분 미착 상품에 대한 거 15만 원 그리고 시송품은 30만 원만 더해주시고 그리고 적송품은 10만 원만 더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200만 원에 더해져야 되는 금액은 10에 40에 55만 원 더해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기말 재고 금액은 255만 원이 됩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인가요? 2번. 여러분 이 문제는 이론으로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무급수부터는 이게 전산의 기말 재고 금액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기말 재고 금액에 무슨 부분? 아니 창고에 가서 내가 상품을 무엇해봤더니 실사해봤더니 200만 원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러면 기말 재고 금액을 우리 200만 원 남겨두고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255만 원을 기말로 남겨주고 매출 원가로 계산하는 게 맞느냐라는 걸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산 실무 결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기말 재고 금액 얼마로 입력하셔야 된다? 255만 원으로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과 전산 실무 모두 다 출제가 됩니다. 이게 회계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단촐하게 출제가 돼요. 근데 세무부터는 내용이 조금 더 깊이 나오고 이게 전산으로도 출제가 된다는 게 급수의 차이점이에요.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지분증권 투자에 대한 현금 배당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우리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을 지금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지분증권이면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은 형태상의 분류를 하면 우리 지분증권이 있었고요. 그리고 채무증권이라는 것으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분증권이 대표적으로 누굴 말하고요? 주식을 말하는 것이고 채무증권은 대표적으로 누굴 말하는 부분이시고 이 부분은 사채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주식은 내가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으면 나는 뭘 받을 권리가 생긴다?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사채는 상대편이 나한테 약정된 날짜에 맞춰서 뭘 줄 것이다? 이자라는 걸 주겠죠. 근데 모두 다 받는 입장이니까 수익자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채무증권은 이자 수익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지분증권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번 지분증권 얘기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분증권에 대한 우리 주식에 대한 배당, 현금 배당이고요. 그러면 이 현금 배당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우리 시험 문제는 배당금 받았다라고 하면 즉시 현금으로 받은 거로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다. 왜냐하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그 자리에서 배당을 바로 나한테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부분?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상대편 대변에는 나는 무슨 부분? 영업의 수익인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하는 게 사실상 맞다. 근데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온다겠죠? 즉시 돈 받는 것처럼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1번 맞는 얘기 여러분. 자,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평가 손실은 우리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 중에 결산 시점의 공정가치 변화에 따라서 우리 평가라는 걸 하죠, 여러분. 그러면 평가 손실도 있고 평가 이익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가 받은 건 아니죠. 네, 그죠? 또는 내 돈이 나간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익이다. 그래서 미실현 보유 손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미실현 보유 손익이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에 안 가죠.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에 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수료 보유 손익에 대한 평가 손실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이건 어디에 가요? 우리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가죠. 그리고 자본에 들어가면 누가 있을 것이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었죠. 네, 이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다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무엇하게 되면 상실하게 되면 만기 보유 증권을 분류해야 된다. 여러분 잘못된 거 찾아달라겠어요? 답은 3번이네요. 만기 보유 증권이 아니라 우리 무슨 증권으로?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 있고 시장성이 없는 또는 상실한 유가증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은 우리 조금 전에 3번에서 얘기했던 이 평가 얘기가 나오면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현재 가치인 공정 가치라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 근데 시장성이 없는 건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공정 가치로 평가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무슨 부분? 취득 원가로 평가한다. 그래서 별도의 회계 처리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죠. 공부하실 때는 그 뒤에 후발적인 것까지 갖고 가셔야 문제가 변형됐을 때 다 푸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갖고 가신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 변경 가능해요?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은요, 원칙적으로 타 유가 증권으로 무엇할 수 없다? 분류 변경 안 돼요. 그래서 분류 변경이 안 된다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도 분류 변경할 수 없고 매도 가능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도 분류 변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미실현 보유 손익 평가의 계정의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가지만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의 미실현 보유 손익은 손익계산서의 영업의 수익과 비용으로 가요. 그럼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 변경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무슨 부분?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분류 변경을 허용했던 거죠. 그때 누구로 보낸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보낸다. 이것까지 갖고 가셔야 되겠죠. 자, 매도 가능 증권은 보유 목적에 따라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만기 보유 증권도 같이 가져가는 게 맞겠죠. 만기 보유 증권. 자, 이 유가증권,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 지분증권이라는 부분은 매도 가능 증권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분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에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지분증권이 있고 무슨 증권이 있다? 채무증권이 있다. 근데 이 채무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만기 보유 증권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채무증권이 있는데
우리 무슨 부분?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얘기는 우리 무엇에 대한 부분? 만기가 1년 이내에 무엇하였다? 토래하였다. 그러면 비유동자산에서 비유동자산이라는 얘기는 투자자산 말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비유동자산인 투자자산에서 우리 유동자산으로 무엇 하셔야 된다? 분류 변경하셔야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 분류 변경의 적정성은 결산할 때마다 검토하시라고 했고요. 그러면 유동자산의 무슨 자산으로? 당좌 자산으로.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 무슨 말씀 드렸어요? 매도 가능 증권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코드가 2개가 검색이 된다. 그래서 당좌 자산의 코드는 123번으로 검색이 되고 투자 자산의 검색의 코드는 178번으로 검색이 된다. 그래서 전산신문 문제가 나오면 장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라고 하는 유가증권 문제가 나오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해라. 근데 그 계정 과목을 123번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178번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 지분증권은 이 얘기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지분증권은 만기라는 게 없죠. 채무증권만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으로 체크하셔라? 3번이 잘못됐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유형자산을 외부 구입한 경우 취득 시 부대비용은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가장 기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취득 시 부대비용이 있었다면 당연히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차변에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가 발생한 경우 이는 토지의 취득 원가가 아닌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다. 여러분, 점수를 주려고 낸 거 아니에요? 1번에 대한 얘기를 이게 맞다라고 우리가 오케이 하고 넘어왔는데 2번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에는 제세공과금도 들어가죠. 그 제세공과금의 대표적인 게 취득세 등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라 무엇으로? 토지의 취득 원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잘못했습니다. 이건 뭐 난이도가 지문은 길었지만 최하위 난이도네요. 네. 자, 세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한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도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차량 운반구 쪽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지불하는 금액, 매입 금액은 100인데 시장에 가서 공정 가치를 확인해 보니 현재 가치는 현재 70이더라. 그러면 내 돈 30이 더 나갔다는 거죠. 그 더 나간 30, 차액은 무엇으로 회계 처리하자? 유형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자. 자, 네 번째, 유형자산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 설계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거 지급 수수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취득 원가인 건물로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게 맞겠죠. 또는 건물을 짓고 있다 그럼 건설적인 자산으로 처리해 놓으셨다가 추후에 가서 건물로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문제. 다음의 거래 형태별 수익 인식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특이한 게요. 우리 2번 문제 풀 때 이와 유사한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문제가 2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5번에 그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자, 그럼 수익 인식 기준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팔았느냐 팔지 않았느냐, 소위 말해서 수익 인식 기준에 들어오는 부분은 기말 재고 자산으로 놓고 보면 기말 재고 자산에 무엇다는 거? 제외되는 거, 포함시키지 않는 거. 그게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자, 위탁 판매는 누가 팔아야? 수탁자가 팔아야. 그죠?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이 아니고요. 자, 수탁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제3자에게 무엇하여야? 인도하여야. 그죠? 팔아야 그때 수익 인식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거래요. 답은 1번으로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바로 정리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5번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면 2번 문제 당연히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시용 판매,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점. 근데 그러면 기말재고 자산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인식 기준에는 포함하는 겁니다. 자, 상품권을 팔았다. 상품권은 유의사항이 있죠, 여러분.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는 자, 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놓고 보면 지금 이 상품권 자체를 팔았다. 그래서 상품권 판매한 시점에는 무슨 처리하는 게 맞다? 선수금 처리하시는 게 맞죠. 미리 받은 돈. 그래서 선수금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채 처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추후에 무슨 부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고자산, 상품이면 상품, 제품이면 제품. 그래서 재고자산과 무엇하는 부분? 교환되는 시점이 있겠죠, 여러분. 상품권하고 물품하고 교환되는 시점. 이때 가서 무엇으로 잡아준다?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네,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을 묻는 건지 재고자산 교환 시점을 묻는 건지도 꼭 정리하실 것. 자, 상품권을 무엇하고 회수하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 그러면 결론적으로 교환한 거죠. 그럼 수익 인식해야 되는 거죠. 자, 할부 판매는 장기와 단기를 무엇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분하지 마시고 재화를 고객에게 무엇하게 되면 인도하게 되면 우린 수익으로 인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 풀었는데 5번 틀리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지금 똑같은 얘기의 시점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6번째 문제. 다음 중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개념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옳지 않은 것. 자, 요런 문제는 대체적으로 우리 원가 외계 앞쪽에 있는 파트에서 출제가 됩니다. 통제 가능 원가.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원가가 있고 요거의 반대편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불능 원가입니다. 불능 원가. 자, 통제가 가능하다,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내가 빵을 하나 만드는데 밀가루 5g을 썼다 라고 하는 건 통제가 가능해요. 얼마를 쓰고 있고 어떻게 쓰는지를 아니까. 그런데 어딘가에 쓰는 건 알지만 그게 얼마를 썼다라고 정확하게 구분짓기가 어려운 거. 그런 부분들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빵을 만드는데 빵의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빵의 종류가 20가지이다. 그러면 각각 빵에 들어가는 밀가루의 양은 통제할 수 있지만 그 밀가루 반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력의 통제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력비 한 달치가 나오게 되면 내가 빵 20개에 대해서 전력비 얼마씩 썼는지를 배분할 수 있어야 원가가 정확하게 산철이 되겠죠. 이익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우리 제품당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지 알아야 손익분기도 계산하실 수 있고 뒤에 가서 원가 개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제 가능과 불능에 대한 구분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면 이 통제 가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으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직접비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직접비가 어디 얼마 썼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불능의 원가는 뭘까요? 간접비요. 우리 제조 간접비로 쓰는 거.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통제 가능 원가는 특정한 경영자가 원가 발생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 그렇죠. 콩나라 판나라 할 수 있다.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간접비는 그게 불가능해요. 자, 매몰 원가. 이런 매몰은 뭐예요? 숨에서 땅에 묻어버리는 거죠. 그게 매몰이에요. 그럼 매몰이라는 건 과거의 원가가 됩니다. 과거의 원가. 그러니까 벌써 내가 얼마를 들여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손댈 수 없는 부분들, 그게 매몰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 의사결정에 고려돼서는 안 된 원가. 그렇죠? 제가 과거로 가지 않는 한 원가 손 못 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벌써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매몰원가를 계산하세요라고 나오게 되면 대체적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형자산이 대부분 많이 이 부분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얼마 주고 샀습니다라고 하는 취득 원가가 매몰원가입니다. 땅에 묻히는 원가. 그런데 우리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남겨져 있는 장부가액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 장부가액이 뭐가 된다? 매물원가가 됩니다. 금액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없더라고 하면 그냥 취득원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기회원가. 자, 기회원가라고 하는 건 재화, 용역 또는 생산 설비를 특정 용도 이외에
다른 대체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의 키워드는 최대 금액이란 부분. 기회원가라고 하는 건 회사가 뭔가 결정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건데 그 의사결정에 대한 대안이 A안이 있고 B안이 있고 뭐 C안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B안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얘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B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A와 C가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버려지는 부분 중에 우리 회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버려진 금액 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기회원가 또는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선택해서 버려지는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유리한 거를 선택하려고 하겠지만 그걸 기회원가라고 하고요. 자, 관련원가. 관련원가의 반대는 B자만 붙여주시면 돼요. B, 관련원가. 이 얘기는 뭘까요? 원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관련원가는 원가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 비관련원가는 원가 관련이 없다. 그러면 관련원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조, 원가, 명세서에 보여지는 원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관련 원가라고 하는 건 우리 제조 원가에는 안 들어가지만 원가처럼 보는 거.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손익계산서요. 손익계산서에 가면 우리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대표적인 게 매출원가가 있고 대표적인 게 우리 누가 있을까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 영업의 비용이 있죠. 근데 매출원가는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정된 원가가 매출원가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매출원가는 대입시키지 않아요. 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영업의 비용에 대한 얘기를 대부분 얘기하죠. 그리고 원가 얘기할 때 기간원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또는 기간 비용이다라고 하면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지칭하는 용어이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하는 부분. 그러면 관련 원가라는 건 원가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 대안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그럼 제가 제조 원가 명세서에 보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간접이 아니라 뭐로 보셔야 될까요?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요게 이제 지금 말장난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의 표현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결정에 의해서 나와지는 원가 중에 관련 원가라는 건 제조원가 명세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간접이라고 줬기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직접이란 표현을 바꿔주시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원가회계 문제를 풀어보셨다라고 하면 1번, 2번, 3번은 많이 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문제점이 없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이게 간접 직접 글씨를 놓쳤다 하더라도 4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또 틀린 거예요. 자, 우리가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혀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겠다. 그거를 직접 배부법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직접 배부라고 해도 되고요. 여러분 이게 출제하실 때 또 보러 가시면 직접 배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배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배분, 배부 같은 말. 그래서 직접 배부법이 있고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 무슨 부분? 보조 부분 간의 수수관계도 고려를 해서 원가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 일정 부분의 인과관계를 고려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직접 배부법보다는 조금 더 무엇한, 정확한 그러면 그 부분은 단계 배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단계 배분법. 자, 그리고 용역수수 관계를 모두 다 고려해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으로 원가 계산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상호 배분법. 자,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 자, 그러면 1번 직접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보조 부분 원가가 다른 보조 부분에 배부되지 않는다. 여러분, 보조 부분과 제조 부분이라는 건 도와주는 거예요. 제조 부분을 도와주는 게 보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공장에 가면 식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식당의 종업원들이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제조 부분에 있는 사람은 와서 밥을 안 먹나요? 아니죠. 그럼 제조 부분에 있는 사람도 밥을 먹고 식당에 있는 사람도 밥을 먹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보조 부문, 식당 부문에서 발생된 원가는 제조 부문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조 부문 자체에서도 쓰죠. 그럼 식당 자체에서도 쓰는 게 있고 또는 우리는 이 도와주는 보조 부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전력 부문이 있었다. 그럼 전력 부문 종업원들도 와서 밥을 먹을 거잖아요. 그럼 그쪽에도 식당 부분에 발생된 원가를 전력 부문에도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전혀 고려하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배분법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제조 부문 간에서만 무엇하겠다? 안분계선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맞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특정 보조부문 원가가 다른 보조부문에는 전혀 배분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계산의 방식은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도에서는 최하위예요. 자, 두 번째,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배분되는 보조부문 원가는 다른 보조부문에 배분되지 않는다? 배분된다고요. 배분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단계 배분법은 누가 중요하다? 배분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배분 순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배분한, 가장 먼저 배분한 이 첫 번째 배분은 보조부문 간의 용역소수 관계를 고려를 해요. 그래서 그들 간에는 배분을 해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에 등장하는 보조 부문에 대한 건 전혀 고려 안 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직접 배분처럼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도에서는 직접 배분보다는 정확하지만 상호 배분보다는 부정확한 부분, 중간에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 배분법은 여기 글씨를 된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 찾아달라고 하시니까 답은 2번이네요. 자, 세 번째, 상호 배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분 순서에 따라 특정 제조 부분에 대한 배분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배분 순서가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단계 배분법이요.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문 간에 발생된 용역 소수라든지 제조 부문에서 발생된 용역 소수를 모두 다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배분 순서를 얘기하진 않아요. 제가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분 순서는 단계 배분법에서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배분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건 맞는 얘기인 거죠. 연립방정식으로 풉니다. 자,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분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런 문제로 나오면 좋죠, 여러분. 네, 왜냐하면 저희가 2021년도 기출문제를 역순으로 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기존에 풀었었던 이 보조 부문에 대한 부분을 제조분에 배분하는 부분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글로 그냥 물어봤죠. 우리가 글로 내면 원가는 대부분 많이 안 틀리시더라고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리시는 것 같아요. 네,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 완성품 환상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가장 많이 내는 문제가 완성품 환상량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 지금 95회 문제에서는 완성품 환상량 문제를 냈지만 기존에는 완성품 환상량 문제가 아닌 그 이후에 문제까지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 프로세스를 보셔야 되는 부분. 그럼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간 걸 먼저 생산하겠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T계정처럼 놓고 본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건 제공품과 관련된 부분이신 거니까 제공품에 전년도에서 넘겨받은 기초가 있을 것이고 단기에 무엇한 투입한 우리 착수한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완성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가 있을 것이다. 미완성 기말이 있을 것이다. 그럼 선입선출법은 우리 기초는 모두 다 어디로 넘어간다. 완성품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기초는 여러분 기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단기에 무엇한 거? 착수한 부분이 일부는 완성이 됐고 일부는 미완성으로 기말에 남겨진다. 이렇게 들어가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선입선출법. 자, 당사는 종합원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자,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하고, 자, 여러분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진척도에 따라서 무슨 부분? 처음은 0%겠죠, 여러분. 그리고 완성이 되면 100% 시점이겠죠. 공정 초에 투입하였다라는 얘기는 0% 시점에 투입하였다. 내가 빵을 만드는데 밀가루가 필요하다. 우리 처음부터 밀가루 전부 다 전량 투입하고 시작했어. 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완성도가 40%까지 진행이 됐든 60%까지 진행이 됐든 80%까지 진행이 됐든 더 이상 투입할 밀가루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예요. 그러니까 공정 초에 전량 투입했다는 얘기는 나는 투입하자마자
난 더 이상 투입 부분은 없다. 그러니까 완성도는 몇 프로? 100%. 그럼 완성도라는 건 내가 얼마만큼 완성이 됐느냐라는 걸 보는 퍼센테이지 말하는 부분이에요. 얘는 100% 상태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서 미완성으로 넘겨받은 기초는 더 이상 투입할 재료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품으로 넘어간 기초는 재료비의 완성도는 몇 프로이다? 다 지금 금년도 걸 보신다라고 하면 0%죠. 100% 투입한 상태로 넘겨받았으니까 더 이상 투입할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품에 넘어온 기초를 놓고 보면 우리 재료는 더 이상 투입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0%입니다. 자, 그리고 가공비는 공정 진행에 따라서 균일하게 발생한다. 이런 공정 진행에 따라서 균일하게. 그러면 내가 20%입니다. 라고 하면 이런 가공비는 누구하고 누구를 말하죠? 우리 가공비는 전환원가라고도 하죠. 우리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의 합을 가공비라고 하죠. 그래서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는 우리 진척도에 따라서 꾸준히 투입이 되고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20%는 가공비가 현재 20%까지 투입이 됐구나. 지금 70%예요 라고 하면 70%까지 투입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업무에서는 이거 파악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시험은 시험지 주는 거죠. 40%, 50% 됐을까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의 400개는 우리 재료비는 100%로 넘겨받은 상태이다. 그러니까 단기에 더 이상의 투입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0%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누구는 가공비는 40%까지 완성된 상태로 넘어왔대요. 그럼 제가 얼마를 추가 투입했을까요? 60%를. 그래서 우리가 해설지를 보면 이상하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금 40%를 빼버리는 거로 말하고 왜냐면 이러고 지금 60%가 나오려면 1-40이잖아요. 그래서 환상량 계산할 때 40%를 빼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를 계산해서 더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마이너스 40이 60이잖아요. 더할 거냐 그냥 직접 빼버릴 거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계산하든 답은 동일합니다. 그 원리의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해설을 이해를 못하시면 더하고 빼기의 관점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뺀다는 의미는 단기에 투입된 60%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40%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를 아예 전체에서 우리가 환상량을 계산할 때는요. 완성품 환상량을 계산할 땐 차변은 영향을 준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대변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얼마의 완성품 환상량이 계산되느냐라는 부분. 근데 여기에 완성품에 영향을 주는 게 누구냐라는 걸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기초는 재료비는 더 이상 추가의 투입이 없으니까 완성품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돈이 더 이상 투입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가공비는 40%만 완성돼서 넘어왔으니까 60% 추가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60%를 더하고 어떤 사람은 40%를 빼겠다라는 거죠. 전체를 더한가 해서 40%를 빼나 아니면 넘어온 수량의 60%를 계산해서 더하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는 그렇게 가는 부분. 자, 기초 제공품은 400개이고 가공비의 완성도는 40%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저는 재료비도 써놓을게요. 그래서 재료비는 현재 100% 상태로 넘겨져 왔다. 자, 단기의 착수는 5,000개를 했고요. 기말의 제공품은 2,000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공비 완성도는 50%.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기말에 남겨져 있는 미완성품 2,000개는 재료비는 다음 달에 또는 다음 연도에 가서 더 이상의 추가 투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정 초에 모두 다 투입했으니까. 그래서 재료비는 100%, 가공비는 50%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완성품 수량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에 그러면 저는 위쪽으로 아래쪽 여러분 제가 글씨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안 쓰는 건데요. 그러면 제공품에 대한 부분을 봤더니 기초에 수량은 몇 개가 있고 400개가 있고 장기에 착수한 투입한 수량은 5,0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을 해야 되는 수량은 5,400개가 있다는 얘기겠죠. 차변과 대변은 항상 같다의 원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말은 몇 개가 미완성이다? 2,000개가 미완성. 그러면 완성된 수량은 5,400에서 2,000개를 빼면 몇 개가 완성이 됐다? 3,400개가 완성이 된 거죠. 왜냐하면 완성품 환상량을 계산할 땐 완성품 수량과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상량을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개. 그러니까 지금 그거의 합. 그럼 지금 그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선입선출법은 일단 완성품 수량 3,400개에
우리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상량. 근데 재밌는 건 재료비의 완성도는 100%이고 가공비의 완성도는 50%예요. 그러니까 각각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 우린 얼마가 될 것이다. 자, 지금 현재 여러분 여기서 누구 계산해 달래요? 글씨가 안 보이니까 위로 쓸게요. 재료비만 계산을 해달래요. 그럼 가공비 50% 건 안 해도 되네요. 그럼 100% 거만 하면 되죠. 그러면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상량은 2,000개 곱하기 100%. 그러니까 지금 창고에, 아니, 공장에 투입되어 있는 미완성 2,000개는 재료는 다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비는 완성도가 1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400에 2,000개를 더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 완성품 수량 3,400개, 이 완성품 3,400개에는 기초에서 몇 개가 넘어갔을 것이다. 우리 여기 완성품 수량은 넘어온 걸 보면 기초에서 몇 개를 넘겨받았고 400개를 넘겨받았고 그리고 단기에 착수한 부분에서 몇 개를 3,000개를 넘겨받아서 3,400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초에서 넘겨받은 이 400개는 우리 재료를 투입한 사실이 있다 없다? 재료비 투입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수입 사실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제가 분명히 공정 초에 투입하면 완성도가 10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투입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초로 갖고 있었던 이 400개가 완성품에 그대로 넘어가서 완성돼서 끝나지지만 추가 투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비는 0%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1-100%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1-100% 부분에 우리 곱하기 400을 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될까요? 0%에 400 하면 0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더 이상의 추가 투입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재료비 같은 경우는 우리 3,400개라는 이 완성품에 착수한 부분만 사실상 만들어져서 넘어간 거지 기초에서 넘어온 부분은 가공비만 투입이 돼서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를 빼라. 지금 3,400개 기초 수량 400개 부분은 추가 투입이 없었기 때문에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00개 곱하기 100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의선출법 완성품 완성량 계산할 때 그냥 어느 부분 대변에 있는 전체 수량의 합을 계산하시라. 어차피 완성품 환상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 수량에 누구를 곱해주는 것이다. 완성도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 무엇 하시면 된다. 기초를 빼셔라. 그리고 그 기초를 뺄 때도 환상량을 빼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400개 곱하기 100%인 400개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얼마가 되나요, 여러분? 5,000개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4번. 지금 저희 반 같은 경우에 원가 회계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린 거로 보시라고 해서 설명을 조금 더 상세히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 반 분들 아니시고 그냥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은 아, 저 설명을 왜 저렇게 오래 해? 그냥 요 공식만 알려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공식상으로 보면 완성품 수량에 기말 제공품 완성품 한상량을 더해주시고 기초 제공품 완성품 한상량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 가공비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공비는 3,400개는 동일해요. 더하기 그리고 2,000개에 대해서 우리 완성된 완성도가 50%예요. 그러면 50%만큼을 더합니다. 그리고 기초는 40%는 만들어서 넘어갔고 60%만 여기에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400개에 대해서 전년도에서 넘겨받았던 40%만큼은 무엇 하셔라? 빼라. 그러니까 1-40에서 60을 더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속 편해요. 그래서 나온 부분이 누가 될 것이다. 가공비의 완성품 한상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바뀌어집니다. 9번째 문제. 자, 연산품 원가 계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9번 문제는 일단 설명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의제기가 인정이 돼서 무슨 부분? 다 맞았음 처리가 된 문제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연산품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산세무 2급이라는 급수에 시험 범위에 있느냐라는 이의제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에 공표되어 있는 부분에 이 글씨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슨 부분? 아, 당신의 이의제기가 올바른 부분이니 무엇하겠다?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 맞음 처리가 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불안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연산품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관습적으로 기존부터 계속 출제를 했던 문제예요. 금년도 최초 이의제기를 인정해줬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과연 이 문제가 안 나올 것이냐?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있는 전산세무 2급 교재 연산품 원가 계산 문제가 없는 교재가 없어요. 이유는 관습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재에서 제거를 못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추가도 하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과연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주 맞았으면 시험 범위 이탈 부분 인정이 돼서 모주 맞았으면 됐다. 그러니까 문제상에는 하자는 없어요, 여러분. 하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도록 하겠습니다. 연산품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생산하고자 하는 원료를 하나를 투입을 합니다. 하나를 투입해서 생산되는 제품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가는 부분. 그래서 저는 가끔 소를 도축하는 거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소를 잡는다. 그러면 소를 도축을 해서 우리는 가죽도 쓰고요. 뼈도 쓰고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고기도 씁니다. 그리고 가죽은 가죽 자체로 쓰는 게 아니라 이 가죽을 무엇하여? 추가적인 가공을 하여 우리는 가방이나 신발로 사용을 또 할 수 있겠죠. 뼈나 고기는 그대로 먹겠다라고 한다라고 친다라면 이해됐을까요? 자, 이런 식의 부분으로 나오는 게 연산품 원가 계산이에요. 그래서 소도 있지만 우리 왜 정유회사 있죠, 여러분? 정유회사 같은 경우도 숨에서 원유를 사가지고 가서 투입하면 휘발유가 나오는 시점, 경유가 나오는 시점, 이 부분의 시점이 모두 다 달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겨져 있는 찌꺼기는 아스팔트를 깔 때 또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원리로 만들어진 원가 계산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연산품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결합 원가의 배부 방법으로는 상대적 판매 가치를 가지고 안분 계산하겠다. 그쵸?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이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고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판매하는 금액 가지고 계산하는 것, 그걸 상대적 판매 가치법. 그리고 순실현 가치법. 순실현 가치법은 내가 얼마에 팔았고 거기에 들어간 원가가 얼마이다라는 걸 빼요. 그러면 실제로 실현된 금액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부분들, 그런 게 순실현 가치법입니다. 그리고 물량기준법. 아, 나는 소 하나를 투입해서 가죽은 몇 킬로, 뼈는 몇 킬로, 고기는 몇 킬로. 그래서 그런 걸 물량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계산하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결합원가 배분은 원가 통제 목적이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요, 여러분. 결합원가 또는 연산품 원가 계산은요. 지금 단일의 원료를 투입해서 다수의 제품이 나오는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가 계산에 대한 형태가 다양하다 부분이에요. 물을 넣어서 얼음을 생산하거나 벽돌을 생산하는 건 단일 공정으로 끝나져요. 그런데 우린 지금 현재 1단계가 끝나면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가 끝나면 3단계로 넘어가는 우리가 이제 그걸 현장에서 공정이라고 얘기하겠죠. 1공정이 끝나면 2공정으로, 2공정이 끝나면 3공정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똑같은 제품을 투입하더라도 나오는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거나 이제 내용물이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부분은 원가가 어떤 형태로 형성이 되냐에 따라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별 원가 계산도 있고 지금 저 연산품 결합 원가 계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는 단일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의 원가의 계산의 방법적인 부분인 거지 이 원가 통제 목적이나 투자 의사결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틀린 거 찾아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이네요.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관계가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원가, 제품에 대한 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네, 단일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이 다수가 나왔을 때 원가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라는 부분 때 나온 용어이거든요. 자, 세 번째, 결합 제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큰 제품을 주산품이라고 하고 판매 가치가 작은 제품을 부산품이라고 한다.
자, 상대적 판매가치법은 분리점에서 판매가치가 없는 결합 제품이 있을 경우 적용할 수 없다. 그럼 이 분리점이라는 건 제가 아까 소를 투입해서 가죽이 나오는 시점, 뼈가 나오는 시점, 고기가 나오는 시점이 모두 다 다르겠죠, 여러분? 네, 그런 걸 분리점이라고 해요. 제가 아까 원유를 투입하면 휘발유가 분리되는 시점, 경유가 분리되는 시점이 다르다고 했죠. 그런 분리점. 그럼 그 분리점에서 제품이 나왔는데 그 제품의 판매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라면 이건 상대적 판매 가치로 안분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당연한 얘기겠죠. 네, 왜냐하면 상대적 판매 가치는 내가 수량이 나오게 되면 그 수량에 곱하기 판매 단가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쭉쭉쭉쭉 다 계산해서 전체 합을 내고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판매 가치가 있어야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체크하시면 된다?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 출제엔 하자가 없었다. 문제 출제 범위 이탈로 모두 맞았음 처리됐던 문제. 원가 회계 쪽에 이번에 복수 답안도 꽤 있었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자료에 따라 당월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당월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 재고액 감소액은 38만 원. 자, 전월 기말 제품 재고액은 62만 원. 자, 당월 발생한 총 제조 원가는 312만 4천 원. 자, 당월 제품 매출 원가는 362만 4천 원. 자, 여기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어요, 여러분? 당월에 기말 제품 재고액은, 그럼 기말 제품 재고액은 제품 계정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는 계정, T 계정을 놓고 보면 항상 여러분 우리가 T 계정으로 흐름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제품의 우리 차변엔 기초 제품 재고액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제품은 여러분 제조 원가 명제서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확정되지 않으면 절대로 제품 금액은 확정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완성품으로 쓸게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 완성품 원가가 확정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요 두 개를 합치면 판매가 가능한 금액이죠. 그 금액에서 팔으면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로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아직 팔지 못한 건 창고에 기말재고로 남겨져 있겠죠. 지금 물어본 건 기말재고 금액은 이라고 물어본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 당월에 기말 제품 재고액은, 그럼 여러분 기초의 금액은 얼마 있고 62만 원이 있고, 그리고 당월의 제품 매출 원가는 362만 4천 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기초의 금액과 매출 원가 금액은 알죠? 그럼 완성품 원가만 알면 되네요. 그럼 이 완성품 원가는 누굴 놓고 봤더니 제공품이라고 하는 계정을 놓고 봤더니 제공품 계정 대변에서 넘겨받는 거거든요. T계정으로 약식으로 하면. 그러면 제공품도 미완성으로 넘겨받은 기초 제공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단기에 무엇한 거, 우리 완성하는 데 투입한 거, 그거를 단기 총제조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제조 원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가는 거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의 합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우리 총 제조 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 비용 이렇게 불러요. 그 금액이 현재 얼마가 있다. 312만 4천 원이 있다. 그리고 제공품에도 무엇이 있을 것이다. 미완성이 있겠죠, 여러분? 그럼 기말로 남는 거죠. 그리고 완성된 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 그게 완성품 원가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제공품 대변의 완성품의 금액은 제품의 완성품의 금액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 기초하고 매출원가는 알잖아요. 그럼 완성품에 대한 거 알아야 되니까 요거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당월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 재고액의 감수액은 38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감수액이 38만 원이다 라고 하면 기초를 38만 원이라고 놓으시고요. 기말을 0으로 놓으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당월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 재고의 감소가 38만 원이래요. 그럼 기초가 기말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요. 38만 원. 그래서 지금 요 부분 38만 원 기초에 두시면 되고, 그리고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인 금액은 얼마가 있다? 요거는 여러분 지금 312만 4천 원. 조금 요 자리다 쓸게요. 312만 4천 원. 됐나요? 그러면 지금 차변의 금액의 합은
기말이 0이니까 완성품 원가로 그대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312만 4천 원 더하기 38만 원 하시면 얼마이다? 350만 4천 원. 됐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넘어가는 완성품의 금액은 정리가 끝났죠. 그럼 계산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건 실제 우리가 원가 계산할 때 흘러가는 흐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 완성품 원가는 우리 손익계산서에 무엇으로 간다? 제품 매출 원가로 넘어간다겠죠? 그럼 제품 매출 원가는 기초 제품 재고액에 우리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뺐잖아요. 근데 그걸 T계정으로 보여드린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그러면 그거 계산해 볼게요. 당월 제품 제조 원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12만 4천 원에 우리 38만 원을 무엇하셔라? 더해 주셔라. 이제 감소를 하겠으니까 저는 여기를 아예 0으로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50만 4천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품의 기말 제품 재고액은 우리 차변의 거 더해서 우리 매출원가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는 기초 제품 재고액 62만 원에 우리 누구 더해주셔라? 350만 4천 원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해주시고 거기서 제품 매출 원가 362만 4천 원을 빼면 우리 누구는 나올 것이다. 기말 제품 재고액이 나올 것이다. 금액은 50만 원이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됐을까요? 이런 패턴 문제는 회계와 세무에 끊임없이 나오죠. 특히 세무 2급까지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기타 소득 중 과세 방법이 다른 하나는 자, 뇌물, 알선 수재, 배임 수재에서 받는 금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복권 당첨 소득이 있고요. 세 번째 승마 투표권에 환급금이 있고요. 네 번째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에 수령한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은 우리 뭐가 있더라? 분리과세가 있었어요. 근데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었죠.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었고 선택적 분리과세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하는 건 기준금액이 300만 원이었죠. 그리고 그중에 일부는 무조건 뭐가 있다? 종합과세가 있었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부분의 내용을 구분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 무조건 분리과세 그리고 선택적으로 내가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기준금액 300만 원에 들어오는 조건인지 아니면 우리 원천징수 없이 무조건 언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과세해야 되는 게 있는지 그게 무조건 종합과세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분에 달라. 근데 누가 봐도 여러분 1번이 문제가 되죠. 뇌물은 그럼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뇌물 주시고 세금 떼실 수 있어요? 원천징수 불가능해요. 원천징수가 있어야 우리는 분리과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뇌물은 분리과세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뇌물이라든지 우리 알선 또는 배임 수재에 의해서 나온 금품은 무엇이 된다? 이 부분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근데 내가 그걸 기억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복권의 당첨 소득은 우리 복권 당첨되면 여러분 돈 받는다라고 하시면 세금 떼고 돈 주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다음 연도 5월에 무슨 신고는 하지 않는다? 확정 신고는 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 무조건 종합과세이고요. 복권 당첨 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그런데 얘도 무조건자가 붙죠. 무조건 분리과세에 속해지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자, 승마 투표권 또는 승자 투표권의 환급금도 똑같고요. 이것도 무엇이 된다? 무조건 분리과세에 속하죠. 자, 연금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 소득이지만 연금 외로 수령하게 되면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있고 퇴직 소득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네, 연금 외로 수령한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조건 분리과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 3, 4는 무조건 분리과세이고요. 1번은 무조건 종합과세. 그러면 다른 하나는 몇 번이 답이 된다? 1번이 답이 되죠. 네, 1번. 12번 문제. 다음은 소득세법상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네요. 자,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전세로만 임대하고 받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일단 과세가 되려면 월세를 일단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월세를. 근데 지금 보면
월세를 안 받고 뭘 하고 있어요? 전세만 받았다라고 하네요. 전세. 그래서 전세로만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월세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세만 놓는데도 페널티가 붙는 게 있긴 해요. 근데 그때는 주택이 2개가 아니고 3주택이에요. 3주택이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 계산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2주택이라고 했으니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럼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주택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기보다 선택할 수 있다의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분리과세 적용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근데 적용한다 표현도 하자가 있다라고 딴지 걸기는 조금 어렵네요. 다른 게 또 있으니까. 자, 세 번째, 본인과 배우자가 세대를 달리하여 주택을 소유하여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여러분, 본인과 배우자는 우리 세대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개 가구를 가지고 있느냐, 뭐 1주택,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택수를 카운트할 때 무엇하게끔 되어 있다. 본인과 배우자, 부부는 무조건 합산이에요, 여러분. 본인과 배우자는 무조건 무엇이다? 합산이에요.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무조건 합산. 그럼 여러분 무조건 합산이니까 뭐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택의 수는 지금 각각 우리 2개가 돼버리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세대를 달리하여 주택을 소유하여도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다? 아니요, 무조건 합산입니다. 그래서 주택수 카운트가 됩니다. 그럼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잘못됐네요. 3번.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1주택자의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1주택자이다라고 하면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없는 거로 보겠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예외가 있어요. 무슨 부분?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가주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이 9억입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1주택자여도 월세와 관련된 임대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은 예외적으로 과세한다는 거. 13번째 문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동매입세가 안분계산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안분계산 안 하는 사유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내가 과세와 면세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매입세액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부가가치세 무엇 하실 때, 예정신고, 확정신고할 때 안분과 정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안 하겠다는 거죠. 안분계산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생략하겠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배제 사유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매입세 전액 무엇이 된다? 공제가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자, 첫 번째, 해당 과세 기간에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이면서 우리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3%인 경우. 자, 여러분, 우리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몇 퍼센트? 5% 미만이어도요. 5% 미만이다. 그러면 안분 계산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합니다. 근데 5% 미만에 단서가 붙죠. 단, 공통 매입세액이 얼마? 500만 원 미만이어야 되죠. 네, 그런데 이게 다 미만 조건이에요. 근데 5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미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상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답은 1번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게 500만 원 미만이면서라고 하면 얘는 생략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0만 원이면서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안분을 해야 합니다. 안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신문사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신문사는 우리가 면세 비율이 그닥 높지 않다. 신문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광고를 먹고 산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매입세액 안분 계산들이 있더라. 무슨 공동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두 번째, 해당 과세 기간 중에 공동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그죠? 신규 사업자, 시작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공통 사용재화인 경우, 이거는 매출 쪽과 관련된 형평성 고려 때문에 들어오는 거라겠죠. 그래서 내가 신규로 사업 시작한 첫 번째
겸용사업자는 안분 계산 안 한다라고 했어요. 예정 때 안분 계산 안 하면 확정 때 정산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해당 과세기간의 공동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1번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3%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요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맞는 부분. 우리 교재 여러분, 제가 수업 중에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500만 원 미만으로 써 있어야 되는데 이하로 써 있더라고요. 미만이 맞아요. 네. 그 다음 14번째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일 적용 대상 거래가 아닌 것은, 자,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일 적용이 되죠. 자, 국내 사업자의 용역의 국외 공급, 우리 노동에 대한 국외 공급, 해외 건설 얘기했었죠, 여러분? 우리 영세일 됩니다.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받는 수출 재화 인가공 용역. 여러분, 수출재와 인가공 영역은 첫 번째 단계까지만 영세율이 된다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거는 영세율 안 되죠, 여러분. 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국가를 영세율로 보진 않아요, 여러분.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뭐로 보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 등록번호처럼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슨 취급한다? 제가 면세 취급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면세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재화를 직접 수출하는 경우, 여러분 재화를 직접 수출하면 우리 상대편 사업자가 국내에 없죠. 그러면 이 부분은 면제입니다. 자, 미용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우리 미용 또는 욕탕, 자, 이 부분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라고 했어요. 네, 이들도 면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한테 받아온 뭐는 안 된다. 우리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세 공제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또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건 반드시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되죠, 여러분. 그때 발급하는 게 무슨 세금 계산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셔야 되는 거죠. 답은 몇 번인가요? 3번이네요. 자, 공급 의제에 해당하는 사업상 증여. 그럼 공급 의제,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급한 것처럼 보겠다. 간주 공급이겠죠. 간주 공급에 의한 사업상 증여. 이거는 접대를 띄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접대비 처리하고 끝내야 되겠죠. 네, 이것도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하죠. 우리 공급 의제 또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생산 발급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타사업장 반출. 네, 그거는 생산 발급을 합니다. 여러분, 세법이 쉬웠어요. 주택과 관련된 문제 하나는 대부분 많이들 어렵다고 하세요. 주택 문제는 다들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그 문제 하나 빼고는 5문제 중에 어려웠던 문제가 있나요? 거의 회계 수준이었어요. 합격률이 높은 이유를 아시겠죠? 재무도 복잡한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론 문제가 대체적으로 좀 쉬운 편에 속했어요. 지금 95회 문제가. 그래서 합격률이 다른 회차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까지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산실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